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싸우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라는 바다에서는 그 파도가 더욱 거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모를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혼돈과 질서 사이의 끝없는 협상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 순간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닫게 되는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의 존재 전체가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진실은 그들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과대함, 우월감, 그리고 통제라는 연약한 실로 자신만의 세계를 엮어 생존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는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 사람들이 그 연극에 기꺼이 참여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줄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종종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공감인입니다. 공감인은 타인의 감정 세계에 민감하고 깊이 조율하며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인정, 관심, 그리고 존재의 중요성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축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타인의 관심에 의존합니다. 관심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라는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공감인이 그 관심을 공급하고 자신의 에너지와 연민, 그리고 인내심을 주는 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진짜라고 느낍니다.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 관심의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운명이죠. 붕괴는 공감인이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물러섬은 극적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거나 폭발적으로 거부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조종당하기를 거부하는 것, 나르시시스트가 요구하는 거짓된 이미지를 더 이상 비춰주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일종의 실존적 위협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그들은 자신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자아란 깊이 뿌리내린 안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에 의해 끊임없이 지지되어야 하는 빌려온 무엇인가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의 붕괴가 그토록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유입니다. 공감인의 관심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믿기 위해 필사적으로 봐야만 하는 이미지를 비춰줍니다. 그 거울이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는 텅 빈 심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찰나의 순간이나마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피해왔던 바로 그 공허함을 말입니다. 공감인의 관심 상실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에 단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힘, 우월감, 통제력, 그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타인의 협조에 의해서만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조가 끝나는 순간 환상도 끝이 납니다. 놀라운 점은 그 균열이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했다가 절망했다가 다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공감인의 관심을 되찾으려 하는 등 격렬하게 감정의 파도를 탑니다. 그들은 비난을 퍼붓거나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다시 한번 매력이나 유혹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울을 되찾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계속해서 참여를 거부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완전히 노출된 채 남겨집니다. 그리고 노출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견딜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노출된다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 즉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의존적이고 속이 텅 빈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공감인의 물러섬이 단순한 거절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정체성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유지해온 환상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멸된다고 느낍니다. 전적으로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의존하는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실시간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 속에서 그들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약하고 부서졌으며 자신의 부족함이라는 진실을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존재 말입니다. 공감인은 한 발 물러섬으로써 나르시시스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환상을 지지하기를 거부합니다. 연극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거짓된 중요성을 비춰주는 끝없는 거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피해왔던 바로 그것, 즉 자기 자신의 공허함이라는 현실과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환상의 붕괴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며 그들은 그것에 맞설 아무런 방어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견딜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 조종, 그리고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하려는 필사적인 욕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핵심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단순히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구명보트와 같은 필수품이며 그들 스스로 존재한다고 인정조차 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자신을 떠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힘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통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 없이는 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일부, 즉 정교하게 구축된 정체성의 표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깊고 갉아먹는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 우월감, 중요성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정교한 거짓 자아, 즉 가면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이 가면은 매우 연약해서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의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통제는 그 강화가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지시할 수 있을 때, 감정적 환경을 조종할 수 있을 때, 공감인의 인식을 지배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가면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통제력이 미끄러지는 순간 환상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아래의 진실이 터져나오려 위협합니다. 공감인에게는 이 광경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확신에 차고 이풍당당하며 자신만만해 보였던 나르시시스트가 관계의 역학을 더 이상 지시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그 외관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이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좌절이나 짜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절망, 그리고 공황입니다. 비록 종종 분노나 비난을 통해 표현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의 공허함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외부로 돌립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지배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강화하며 밖으로 투사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통제라는 방패 없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는 현실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진정한 모습 사이에 쌓아올린 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식을 관리하고 조종할 수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무능함을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규정하는 공허함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공허함은 일시적인 지루함이나 불만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한 공백, 진정한 정체성의 부재, 자아의 안정성의 완전한 결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 즉 가치, 신념, 관계의 기반을 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외부의 확신에 의존하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대체했습니다. 통제력이 사라지면 그 비계는 무너지고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악랄하게 싸우는 이유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이며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통제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견딜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허함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는 것, 마치 자신의 존재감 자체를 위협하는 심리적 질식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이 상실을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소멸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통제 없이는 그들이 존재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건강한 개인들이 의존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내면으로 눈을 돌려 정직하게 성찰하고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평생을 부정해온 바로 그 결점과 취약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조종, 강압, 그리고 지배력을 재확립하려는 시도에 더욱 매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하게 노력해도 일단 공감인이나 다른 중요한 인물이 그들의 각본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균열은 넓어지고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의 행동이 가장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분노로 폭발하거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주려하거나 절망의 상태로 돌변하여 관심을 구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라는 환상에 난 구멍을 메우려는 나르시시스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모든 전술, 모든 분출, 모든 계산된 책략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다시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세게 싸울수록 그 공허함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공감인에게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대한 집착은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이 제공할 수 있는 끊임없는 확신 없이는 삶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으로 지탱되지 않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지어진 정체성의 취약성에 관한 것입니다. 공감인이 통제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생명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면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나르시시스트의 날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핵심에는 바로 이 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 통제, 우월성의 이미지를 투사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내면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얻는 관심, 존경, 두려움 또는 감정적 에너지는 그들에게 연료와도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이 공들여 만든 인격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에 의존합니다. 진정한 자아감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과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안정적인 중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는 반영으로부터 정체성을 빌려와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지배하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극도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 의존성이야말로 과대함으로 위장된 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고 범접할 수 없으며 심지어 우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아상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관계, 모든 정복은 궁극적으로 이 연약한 자아를 지탱하기 위한 꾸준한 공급 흐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기초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한동안은 순전히 의지력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구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일관되고 민감한 공급원인 공감인이 물러설 때 그 노출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공감인은 종종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고조된 민감성 때문에 공감인은 연민, 이해 또는 심지어 학대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깊은 감정적 반응을 제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반응성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세상에서 무게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패턴을 인식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적 연료 제공을 멈출 때 나르시시스트의 의존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갑자기 통제와 조종의 여러 겹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한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의 강화 없이는 환상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하고 절박하며 무력한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이 의존성의 노출은 그들이 지키려는 정체성 자체와 모순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강하고 독립적이며 우월한 존재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은 타인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모순은 공급이 끊겼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침묵이나 물러섬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오만함 뒤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연약함은 불규칙한 행동, 극단적인 감정 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의 형태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은 거짓 약속,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 또는 극적인 변화 주장으로 공감인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감정적 반응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분노, 비난, 공격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정심을 얻기 위해 희생자 역할에 기대어 가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형태는 다양하지만 동일한 근본적인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의존적이며 공급 없이는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취약하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통상적인 의미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형성되지 않은 자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공허함입니다. 이것이 공감인의 물러섬을 그토록 중대한 순간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급이 항상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신의 존재감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공감인의 반응의 예측 가능성,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꾸준한 감정 에너지의 흐름에 의존합니다. 그 역학의 상실은 그들을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꺼져버린 것처럼 그들은 평생 피해왔던 공허함 속에 갑자기 매달리게 됩니다. 어떤 허세도 그 순간의 공황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오만함의 표현도 자신의 생존이 전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다른 사람이 개임을 계속할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공포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숨겨진 연약함은 지배의 시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실의 순간에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조종과 통제 아래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던 균열이 터져나오며 무력함에 가까운 심오한 의존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정체성에 자신을 기반을 둘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참여 없이는 자신의 가치감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가 끝날 때 힘의 환상을 유지하는 능력도 끝이 납니다. 공급의 상실은 그저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면을 벗깁니다. 그것은 오만함, 조종, 통제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 아래에 외부의 인정이라는 비계 없이는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심오하게 연약한 자아가 놓여있다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공감인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의지해왔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표면으로 드러나는 감정적 반응은 온화하거나 절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발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연기 아래 항상 숨겨져 있던 것을 깊이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월함, 매력, 통제 또는 무관심의 가면을 만드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가면들은 그 아래에 놓인 연약하고 겁에 질린 자아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함께 놀아주기를 거부하고 더 이상 공급을 제공하지 않을 때 그 가면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미끄러져 떨어지고 그 자리에 날 것에 여과되지 않은 감정들이 표면으로 솟아오르며 종종 공감인과 나르시시스트 자신 모두에게 충격을 줍니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와 관심의 상실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저항받는 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멸처럼 느껴집니다. 분노는 공감인을 다시 복종시키기 위해 겁주거나 압도하려는 지배력을 재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굴복시키도록 설계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표면 아래에는 공황이 있습니다. 그 격분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벽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는 사람, 자신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의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 공황은 종종 위장되어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안정적인 내면 세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견고하지도 자립적이지도 않으며 공감인의 물러섬은 이 사실에 잔인한 빛을 비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구축해온 기반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황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을 진짜처럼 느끼게 해준 꾸준한 인정의 흐름 없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내면의 공허함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통제를 되찾기 위한 그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분노, 조종 또는 애원을 통해 나타나든 이 내면의 붕괴의 외부적 표현입니다. 공황은 종종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타인의 지속적인 입력 없이는 심리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절망이 빠르게 뒤따릅니다. 분노가 위협에 실패하고 공황이 평형을 재설정하는 데 실패하면 절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모순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애원하거나 변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감인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극적인 제스처를 시도하며 아주 작은 양의 관심이라도 되찾기 위해 감정적 조종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그들의 의존성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통제의 모든 환상을 벗겨내고 외부의 강화 없이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절망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를 지켜보는 것은 그들의 내면 세계가 불안정하고 광란적이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 즉 분노, 공황, 절망은 무작위적이거나 그들의 평소 침착한 모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존재감 전체가 해체되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반응입니다. 한때 세상을 자신감 있게 활보하게 해주었던 가면들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관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역할을 거부할 때 공연은 붕괴되고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지배, 매력 또는 우월성의 역할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한 사람의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혼돈입니다. 가면에서 현실로의 전환은 종종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상처받지 않는 존재로 보이게 하는 기만 능력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급의 상실은 그 기만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내뿜는 분노, 그들을 압도하는 공황,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절망은 모두 동일한 근본적인 진실의 증상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는 그들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면이 벗겨질 때 그들의 감정적 불안정성은 그들이 평생을 부정해온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공감인에게 이 폭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명확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한때 지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깊이 파괴적이고 무서운 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이유는 공연 아래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모습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 공황, 절망은 힘의 표시가 아닙니다. 또한 진정한 애착의 표시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공급의 부재 속에서 붕괴하는 파편화된 정체성의 몸부림치는 반응입니다. 한때 이 진실을 숨겼던 가면들은 침묵, 경계 또는 물러섬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나타나는 것은 공연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순간을 기다리며 표면 바로 아래에 항상 도사리고 있던 감정적 혼돈입니다. 공감인의 침묵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공감인이 논쟁, 설명 또는 심지어 치유하고 고치려는 시도를 통해 관계에 참여하는 한
나르시시스트는 이용할 연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발에 대한 모든 말, 모든 감정적 반응, 모든 방어는 공급의 한 형태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참여를 통해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환상을 살아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순환을 방해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게임의 참여의 부재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생존하기 위해 의존하는 역학의 먹이를 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은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즉 존재감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제공되지 않는 감정을 비틀 수 없습니다. 공허함 속으로 힘을 투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의 부재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 즉 그들이 추출하는 관심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침묵의 힘은 그 중립성에 있습니다. 분노와 달리 그것은 무례함으로 재구성될 수 없습니다. 설명과 달리 나르시시스트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기 방어로 비틀어질 수 없습니다. 동정과 달리 더 많은 동정심과 공급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조종을 위한 발판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도구를 빼앗고 그들의 전술이 효과를 잃는 경기장으로 그들을 강제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종종 그들로부터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반응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시도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더욱 무력하게 느낍니다. 공감인에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유독한 교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다른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 감정적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나타냅니다. 침묵은 무관심을 의미하지도 인식의 부족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종의 순환에 말려들기를 거부함으로써 힘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단호하기 때문에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말은 논쟁하고 비틀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성 속에서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무대를 부정합니다. 이 힘의 역학 변화는 심오합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상호작용의 조건을 지시하며 공감인을 끝없는 정당화와 감정적 혼란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들어서면 역할은 역전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참여를 구하는 자가 되고 관심을 갈구하는 자가 되며 반응의 부재에 불안해하는 자가 됩니다. 한때 공급의 제공자였던 공감인은 지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놀기를 거부함으로써 권위를 쥔 자가 됩니다. 그 거부 속에서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합니다. 침묵에 직면한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피해온 현실과 마주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종의 완충 장치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침묵은 또한 조종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충분히 세게 밀면, 충분히 오래 도발하면 공감인이 결국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일관되게 유지될 때 그것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의 통제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영향력에는 경계가 있고 그들의 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참여, 위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단순히 관심을 보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전능함의 환상을 해체합니다. 공감인에게 침묵의 실천은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계시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끝없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기능장애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방패가 되어 그들의 평화를 보호하는 동시에 나르시시스트의 구축된 정체성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한때 압도적으로 보였던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은 무의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 즉 조용하고 꾸준하며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서 공감인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힘의 형태를 발견합니다. 공감인을 위한 자유는 나르시시스트의 연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요구, 기분, 조종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추는 반응의 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월한 자, 희생자, 매력적인 사람 또는 공격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공감인은 연민과 이해를 향한 자연스러운 성향으로 인해 마치 그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 연기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힘을 잃는 순간 공감인은 왜곡의 여러 겹 아래에 숨겨져 있던 명료함의 공간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연기의 끝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생존하고 조종하고 인정을 추출하기 위해 자신의 가면들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연기하며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페르소나에 집착합니다. 공감인이 함께 놀아주기를 멈추고 제시되는 역할과 대본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연기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객을 빼앗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기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때 관심과 에너지를 지배했던 것이 이제는 공허하게 울립니다. 그리고 연기가 무너지면서 공감인은 처음으로 전체 구조의 인위성을 명확하게 봅니다. 그들은 그것 중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월함, 통제, 드라마. 그것은 모두 그들을 포로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연극이었습니다. 그 인식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감인의 관점을 속박해서 자율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묶었던 사슬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졌던 통제는 협력, 즉 공감인이 반응하고 참여하고 믿으려는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단 그 협력이 끝나면 나르시시스트의 힘도 끝이 납니다. 이 깨달음은 공감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게 하고 자신이 결코 무력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렇게 믿도록 조종당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공감인을 위한 자유는 단순히 떠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중력 궤도 밖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감정, 선택, 심지어 정체성 감각까지도 조종의 끊임없는 밀고 당김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 영향 없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정, 즉 자아에 대한 재정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침묵과 공간이 불편하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정의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은 명료함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대본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 욕망, 목소리와 다시 연결됩니다.
이 과정은 해방적일 뿐만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연기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질 때마다 공감이는 자신이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 자기 보존이 가능하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주지 않고도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한때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민감성은 내면으로 향하여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며 평화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면서 회복력의 원천이 됩니다. 나타나는 자유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한편 관객을 빼앗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허함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듭니다. 한때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졌던 그들의 연기는 공감인의 참여 없이는 효과를 잃습니다. 그들을 지탱했던 역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자신의 붕괴와 씨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에게 이 붕괴는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의 순간입니다. 공감인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환상을 지탱할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누군가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전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연극에서 걸어나와 진실에 기반을 둔 현실로 들어갈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또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옵니다. 공감인은 패턴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단지 뒤에 남겨둔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조종을 더 빨리 인식하고 경계를 더 단호하게 설정하며 다른 누군가의 기능 장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를 거부합니다. 한때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 이제는 거의 투명해집니다. 그들은 가면을 꿰뚫어 보며 그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속을 수 없습니다. 이 명료함이 그들 자유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명의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을지 모르는 순환의 파괴입니다. 공감인의 자유는 나르시시스트의 연기가 끝나는 순간에 태어나지만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조종이나 왜곡에 의해 지시되지 않는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결코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누군가의 연기의 무게 아래 숨겨져 있었을 뿐이라는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기가 벗겨지면서 공감인은 힘과 명료함, 그리고 한때 그들을 묶었던 환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들어섭니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한때 가까이 여겼던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대신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개입하고 있었다면요? 그 이별이 상실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면 어떨까요?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이 패턴이 성경, 신화, 그리고 위대한 변화의 이야기들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주인공은 종종 더 높은 차원의 자신을 이해하기 전에 익숙한 세계로부터 분리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힘이 작용하며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려는 자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단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를 통해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며 그들의 승인에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공간에 당신을 가두어 둠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성장을 허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을 덫에 가두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환상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상황이 이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방입니다. 당신이 잃는 관계, 희미해지는 연결,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 이 순간들은 끝없이 애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 정렬되었다는 신호. 더 강하고 더 깨어있으며 옳은 것에 더 조율된 당신의 미래의 자아가 당신이 있던 환경과 공존할 수 없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해로운 관계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회복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놓아주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우주,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우리를 위해 그것을 행하십니다. 이 개입은 때로 배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어나든 패턴은 동일합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를 넘어서 성장하도록 운명 지어졌을 때 당신은 그곳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의 끝은 개인적인 결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담을 수 없는 공간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종하고 속이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추구하고 진정한 연결을 위해 노력하며 정직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존재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힘은 서로를 밀어냅니다. 하나는 환상 위에 세워졌고 다른 하나는 명료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명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들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길에서 제거하셨을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음이 드러날 과정입니다. 고통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할 것, 억눌러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 자체를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스승이며 거짓된 것을 벗겨내고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남기는 정년의 힘입니다. 해로운 개인들과의 이별 후에 따르는 고통은 징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년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결코 남아서는 안 될 것으로부터의 필요한 분리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억압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한때 모든 것을 지탱했던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고 각 조각마다 더 명확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게 나빴을까?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와 같은 질문들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마음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조화 속에서 명료함이라는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정년의 불은 고통스럽지만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기만 위에 세워진 것, 자기 부정에 뿌리를 둔 것을 태워버립니다. 남는 것은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으며 진실과 더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렌즈를 통해 볼 때 고통이 적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힘입니다. 그것은 해방에 앞서는 필요한 불편함입니다. 이별 후 혼자라는 불편함은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년은 고요함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자각은 고독 속에서 나타납니다. 머무르는 것의 고통은 정체성을 침식시켜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반면 이별의 고통은 성장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더 강한 것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거짓된 것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은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을 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결코 남아서는 안 될 것만을 태울 뿐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종종 편견, 사리사욕, 제한된 인식에 의해 오염됩니다. 그것은 통제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은 자아나 불안, 지배욕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며 거짓된 것을 진짜와 분리하고 세상의 왜곡을 넘어서 보려는 이들을 정련하고 높이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판단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봉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에 공들여 만든 이미지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공허합니다. 그것은 기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만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결국 진실의 무게 아래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나 권력 역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종이나 개인적인 의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작동하며 모든 것을 진짜와 일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개인들과의 이별이 종종 더 큰 신성한 과정의 일부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갈등이나 실패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의 행위이며 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거짓된 것을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할 때 그것은 단지 잘못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냅니다. 숨겨진 동기를 빛으로 가져오고 기만을 폭로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노력은 헛됩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판단에서 벗어나 진실과 자신을 일치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렇게 중요해 보였던 것들,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인정의 필요성, 자신을 증명하려는 투쟁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던 많은 것들이 결코 현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 의해 설계된 틀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틀에서 벗어나면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고 꾸준하며 깊이 강력합니다. 그것은 거짓 속에서 행동하는 자들의 판단이 결코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왜곡이고 투영이며 그들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할 것이고 자신의 두려움을 투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신이 누구인지 굳건히 서는 것,
더 이상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당신을 진실한 것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놓아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당신이 그 진실 속으로 완전히 들어섰을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 소음, 방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필사적인 시도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묶었던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확하게 보고 진실과 일치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맛본 후에는 결코 다시는 거짓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당신의 영혼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인간의 판단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